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재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47번째, 원자번호 47번 은입니다. 귀금속 중 가격과 매장량 측면에서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은, 인류가 먼 과거부터 사용해왔으며 현대사회에서도 그 활용 빈도가 전혀 줄어들지 않은 빛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는 은에 대해 소개합니다. 은은 이름과 원소 기호가 다른 대표적인 금속입니다. 베르셀리우스에 의해 명명체계가 다듬어지기 전 고대 금속들에서 관찰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은의 원소 기호는 AG로 라틴어로 은을 뜻하는 아르젠툼에서 유래합니다. 조금 더 어원을 따라가 본다면 하얀, 빛나는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은의 원소명 실버는 라틴어와는 무관한 앵글로색스너 시올프루에서 유래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이후 원소 기호는 라틴어 명칭에 기반한다는 규칙으로 다듬어지게 된 셈입니다. 옛날 이야기나 과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드라마 등에서 은화를 화폐로 사용하는 장면이 흔히 등장하는 것처럼 은은 같은 족에 속한 구리 그리고 금과 함께 화폐를 만드는 금속 원소로 쓰여 11족 원소에게는 주화금속이라는 별명이 따릅니다. 은과 금은 비교적 많은 역사를 공유합니다. 은의 사용은 고대 국가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기원전 300년경 카르타고는 금과 은의 합금인 호박금을 화폐로 사용하며 무역에 열중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보석의 일종인 호박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가 정전기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이후 전기와 전자라는 단어의 탄생까지 영향을 주며 당시 그리스에서는 호박과 호박금을 동일한 단어로 불러왔습니다. 호박색의 금속이라는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호박금이라 불리기 위해서는 물질 중량의 최소 20%가 은이어야 하지만 과거 정련 기술의 한계로 인해 구리나 백금과 같은 다른 금속이 미량으로 혼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을 더 많이 첨가할수록 색상은 점차 흰색에 가까워집니다. 노벨상과 함께 수여되는 메달 역시 금으로 도금된 호박금이며 정확히는 금과 은의 합금 비율상 녹색금이라고도 불립니다. 호박금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몇 안 되는 합금 중 하나로 지표 근처에서 발견되어 접근성이 높았고 금과 은의 특성상 가공이 편리했으며 외견 역시 매우 아름답게 보여 동전을 만드는 데 사용된 최초의 재료에 해당합니다. 호박금으로부터 금과 은을 분리하기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인류는 순수한 은을 귀금속의 형태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유물들을 여러 문명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루브르 박물관에서 선별된 은 유물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왕국 시대의 펜던트나 토드 보물과 팔찌, 제11왕조 초기의 펜던트와 이란 테페 시알크 네크로폴리스의 팔찌, 그리고 가드론이 달린 아케메네스 꽃병 등 모두 은제품 유물이죠. 함유된 미량의 금속 원소 성분 분석으로 시대별 은제품의 출처와 정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물품들이 은으로 이루어졌음은 호박금으로부터 은을 정련하는 기술이 발전되었다는 것이며 금보다 상대적으로 산화 및 변질되기 쉬운 은을 다룰 수 있음은 기술적 발전을 의미합니다. 헬싱그란트에서 발견된 9세기경의 철제 반지인 포르사 반지에는 룬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문자를 새롭게 해석하니 특정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묘사하고 있는데 벌금은 황소와 은으로 지불하라 쓰여 있으며 현재 스칸디나비아에서 보존된 가장 오래된 법률 문서로서 당시 은의 화폐 가치와 쓰임새가 세계 각지에서 동일하게 활용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호박금에서 은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한 문장보다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작업이 가능했을지 화학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호박금 덩어리를 얇고 넓게 편 박판 형태나 곱게 부순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 화학 반응 속도를 높입니다. 소금과 벽돌가루 혹은 점토를 준비하는데 벽돌가루나 점토는 은 화합물을 흡수하는 일종의 흡수제 역할을 합니다. 얇게 편 호박금 박판을 소금과 벽돌가루 또는 점토층 사이에 번갈아 놓은 후 밀봉된 도기에 담습니다. 용기를 1000도 이하의 온도로 장시간 가열하는데 금의 녹는 점이 1064도이기 때문에 합금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소금을 사용해 은을 염화물 형태로 변환시켜 분리하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가열을 통해 조금씩 기화된 소금 증기 혹은 소금과 점토 반응으로 생성된 염소가스가 호박금 속 은과 반응해 염화은을 형성합니다. 염화은은 주변의 점토나 벽돌가루 혹은 도기 벽면에 흡수되어 남고 호박금 박판은 은이 제거된 순도 높은 금만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잔해물을 납과 함께 재련해 염화은을 금속은으로 변환하며 납과의 합금이 이루어지는데 회취법이라는 추가적인 과정을 통해 납은 산화되어 산화납으로 만들고 납이 증발하거나 흡수되기에 순수한 은을 최종적으로 분리합니다. 회취법은 주로 비금속을 금속으로부터 제거하는 데 사용되어 온 고대 정련 기술에 해당합니다. 은은 11족 5주기 원소로 구리와 금 가운데 위치합니다. 원자 번호 47번으로 원자핵은 47개의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중성자 개수에 따라 형성되는 동위원소 중 대표적인 것은 60개로 이루어진 실버 107입니다. 은 원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단 한 개의 홀전자가 존재하며 그 외 모든 오비탈은 전자로 가득 채워져 있기에 단 하나의 전자가 보이는 스핀이나 양자적 특성들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은은 후술할 기초과학 연구 분야에서 가장 유용한 원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정한 은 동위원소는 실버 107과 실버 109의 두 종류이며 존재량은 비등한 수준입니다. 자연에서도 은은 광화학 반응이나 생분자, 생명체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노입자나 금속의 형태 그리고 이온의 형태를 오가며 순환하기도 합니다. 은의 과학사적 기여 중 하나는 양자수의 실험적 증명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로부터 얻어지는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의 세 가지와 더불어 슈레딩거 방정식과는 무관하게 등장하는 전자 등을 비롯한 페르미온에게 적용되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의 반정수에 해당하는 스핀 양자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레 실험적으로 존재가 입증되어 있는데 1922년 오토 슈테른과 발터 게를라흐는 슈테른-게를라흐 실험을 통해 이에 성공합니다. 슈테른-게를라흐 실험의 핵심은 스핀을 보유한 원자가 공간적으로 변하는 자기장을 통과하며 휘어지는 현상을 분석하는 것인데 여기 사용된 물질이 바로 은입니다. 은은 단 하나의 홀전자를 보유하기에 전자의 스핀과 동일한 배치와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온에서 가열된 은 원자는 방출되어 쏘아져 나가고 자기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만약 고전적인 형태의 고정된 자성 방향을 갖는 입자라면 이들의 배양에 따라 자기장의 영향을 통해 위로 혹은 반대 방향인 아래를 향해 휘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입자 자성이 공간적인 방향을 보유한다면 제각기 다른 형태로 휘어지게 되며 이는 0이 아닌 자기 모멘트를 가진 입자가 자기장 기울기로 인해 직선 경로에서 휘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슈테른-게를라흐 실험에서의 은 원자는 각운동량의 공간적 방향이 양자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데 양자화된 스핀으로 인해 연속적인 분포가 아닌 불연속적인 검출 형태를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이 실험은 모든 원자 규모 시스템에서 각운동량 양자화의 현실을 확신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슈테른-게를라흐 실험의 검출판 실제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판에는 온의 마그네트 펠트가 쓰여 있듯 자기장이 없는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이며 오른쪽은 자기장이 있는 조건입니다. 두 판을 비교할 때 좌우 방향으로 은 원자의 불연속적인 분산이 확인되죠. 아마 학교에서는 이 판의 모습만 보고 자세한 내용을 배우진 않을 텐데 위에 써있는 문장을 번역한다면 보어 박사님께 보내는 서신입니다. 저희 연구의 속편을 동봉합니다. 공간 양자화에 대한 실험적 증명, 그리고 아래의 문장에는 저희는 박사님의 이론이 입증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존경을 담아 박사님을 따르는 발터 게를라흐 드림이라 쓰여 있듯 이 실험은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인 공간 양자화와 입자의 스핀을 입증한 결정적인 증거이자 역사적 사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은 조금씩 더 비밀스러운 것들을 찾아내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본 입자가 원자보다 작은 물리학 세계를 설명합니다. 화학에 주기율표가 있다면 생명과학에는 코돈표가 있으며 물리학에는 기본 입자표가 있죠. 물론 대놓고 봐도 그 별것 없어 보이는 주기율표가 압도적으로 재미있고 흥미롭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기본 입자 중 1970년 중성미자가 검출되는데 중성미자와 반중성미자는 질량을 가진 기본 입자이지만 정확한 질량값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자 반중성미자는 핵의 베타 붕괴를 통해 생성될 수 있으며 이는 전자 반중성미자의 질량을 측정하는 잠재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전자 반중성미자 질량이 전자 질량보다 최소 5자릿수 이상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목받는 것이 은의 동위원소인 실버 115입니다.
실버 원원호는 약 250일의 긴 반감기를 가지며 고정밀 원자 질량 측정 결과는 실버 원원호 이성질체의 베타 분계가 전자 반중성 미자의 질량을 측정하는 유망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에서의 활용도 좋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해온 금속 중 하나인 만큼 역사적인 측면에서 은의 가치와 변화를 따라가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 동안 역사가들은 1520년에서 1650년경 유럽의 물가가 점진적이지만 거침없이 상승한 이유, 즉 대물가 혁명이 발생한 이유를 두고 논쟁을 이어왔습니다. 한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스페인 경제에 멕시코 은화가 대량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16세기 스페인 인플레이션이 평균 1.1에서 1.4%였다 주장되는데 현대 기준으로는 꽤나 낮게 들릴 수 있지만 초기 근대 경제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이었습니다. 신대륙으로부터의 귀금속 수입의 실질적인 증가는 1545년 볼리비아의 포토시에서 총 은 약 15만 톤에 달하는 세롤리코 은광이 발견된 후에야 가속됩니다. 그렇다면 왜 1500년대 초부터 유럽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새로운 채굴 방법과 새로운 광산의 개통으로 인해 중부 유럽의 은 생산량은 세기 초 대비 2배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시 스페인 동전에는 멕시코 은이 대량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광석은 서로 다른 동위원소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납 동위원소 비율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나중에 동전을 다시 주조할 경우 다른 출처에서 얻은 구리가 동전에 첨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가지 안정 동위원소인 실버 107과 실버 109의 비율이 유용했으며 동위원소 지문을 얻고 동전에 사용된 은광석의 출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멕시코 은은 16세기부터 17세기 초까지 스페인 주화에 유입되지 않았으며 반면 펠리페 5세 통치 기간에 주조된 스페인 주화에는 순수하게 멕시코 은의 특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 동위원소 분석이 오랜 가설 중 하나의 종지부를 찍은 셈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시켜본다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첫 번째 카리브해 탐험은 1492년부터 1493년까지 진행되었으며 현재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분리된 히스파니올라 섬의 타이노족 주민들에게서 빼앗은 금 일부를 가지고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금이 풍부하다는 이야기를 하자 스페인의 페르디난드 왕과 이사벨라 여왕은 훨씬 더 규모가 큰 두 번째 탐험을 위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1494년 초 콜럼버스와 약 1500명의 사람들은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 북쪽 해안에 라 이사벨라라는 마을을 건설합니다. 인근에는 광상이 존재하고 있었죠. 목적이 금의 채굴이었던 만큼 광석에서 금을 추출하기 위한 1kg의 액체 수은과 여러 물품들이 발굴되기도 하며 최대 2kg 무게의 블록으로 이루어진 약 90kg의 방연석도 발견됩니다. 은이 함유된 납 광상이 있음을 바탕으로 라 이사벨라 주민들은 회치법을 사용해 방연석에서 은을 추출하려 시도합니다. 결과는 충분한 은이 나오지 못해 마을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지만 말입니다. 방연석은 꽤나 풍부한 은을 부산물로 함유한 납 광석입니다. 조선에서도 연은 분리법이라는 고전적인 회치법이 탄생해 최초로 개발되며 이후 일본으로 전해집니다. 일본은 막대한 은을 이 방식으로 생산하게 되었고 은은 조총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조선을 침략하는 임진왜란으로 이어집니다. 회치법은 납이 포함된 은광석에서 녹는 점 차이를 이용해 납만을 산화시키고 은을 골라내는 기술인데 납의 녹는 점은 327.46도, 은은 961.78도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비교적 쉽게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약 1에서 2%의 아연을 첨가하면 납보다 은과 더 강한 친화력을 갖는 아연은 은을 잡아채 납으로부터 더욱 손쉽게 분리하도록 돕습니다. 회수한 아연-은 합금은 가열을 통해 휘발성이 높은 아연이 증기로 날아가고 은만 남게 되어 순수한 형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화된 아연은 다시 응축해 재사용하게 되죠. 방연석에서 은을 분리하는 방식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기에 고대 납 오염은 주로 은 채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로마 역시 은화를 사용한 국가였으며 대량의 은 생산이 이루어졌던 만큼 방연석 활용이 활발했습니다.
문제는 은 약 28g을 얻기 위해서는 수십 킬로그램 이상의 납이 생성되었는데 그중 상당량은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는 부분입니다. 납 오염은 철기 시대부터 시작되어 로마 공화정이 절정에 달했던 기원전 2세기 후반 정점에 이릅니다. 두 차례의 역병이 돈 시기를 제외하면 로마에서 기화된 납 분말의 발생은 지속적인 사건이었으며 로마 제국의 약 200년 전성기 동안 500킬로톤 이상의 납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대기를 타고 떠돌던 납은 전 유럽에 퍼지며 그린란드의 빙하 분석에서 증거가 발견됩니다. 이 영향은 생각보다 거대했으며 당시 전 유럽 인구의 평균 지능지수가 2.5에서 3포인트 하락하는 지구적 사건을 일으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은의 높은 가치를 고려한다면 은 가격 변동은 실제 경제 및 산업과 직결되는 변화를 상징할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이후 은은 세 차례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1979년 후반에서 1980년 초에 이루어졌던 역사상 최고가 급등입니다. 1970년대 베트남 전쟁과 오일 쇼크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실물 안전자산인 은으로 몰리는 배경이 되며 경제 불안 속에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며 귀금속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여기 극단적인 변화를 준 것이 바로 미국의 석유 재벌인 헌트 형제가 1974년부터 막대한 양의 은 실물과 선물 계약을 매집해 은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 했던 실버 설스데이입니다. 투기적인 은 매수세가 가격을 유례없던 수준으로 폭등시키는데 투기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자 뉴욕 상품거래소와 시카고 상업거래소 등 규제 당국이 거래 증거금을 인상하고 개인당 최대 보유량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개입을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헌트 형제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증거금 마련을 위해 은을 대거 매도하며 가격이 급락합니다.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서브프라임 몰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은 금과 은을 비롯한 안전자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또한 은은 전자제품의 제작부터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이기에 2000년대 후반부터 이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2011년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며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 종료와 금리 인상을 예고합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며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귀금속의 가치는 내려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비드-19 이후 다시금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지며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확대로 태양전지판과 전기차 부품에 사용되는 은의 가격은 상승 중입니다. 귀금속은 언제나 매장량이 한정적이기에 광산에서의 채굴을 넘어 이미 사용되는 은의 회수를 위한 도시광산 산업의 관심이 증가합니다. 이상적으로는 폐기물에서 금속을 바로 재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현재의 재활용 방법은 복잡하고 고비용이며 독성이 강하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나마 은은 비교적 쉽게 강산에 용해시킬 수 있지만 친환경적인 방법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팔라듐 이야기에서 소개했듯 자연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으며 독성 없는 생체 고분자 셀룰로스를 이용해 상온에서 산성 폐수로부터 은과 팔라듐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귀금속을 흡착한 셀룰로스를 소각해 원소 분말을 얻을 수 있으며 금속으로 되돌리는 것도 간단합니다. 현재 은의 재활용 비율은 연간 생산량의 20% 미만입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부식성 물질의 사용이 필요하죠. 지난 25년 동안 은 가격은 6배나 상승했기에 효율적인 재활용이 필수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매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기술도 최근 발견되었는데 지방산과 과산화수소만을 이용해 은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올레산이나 리놀레산과 같은 일반적인 지방산을 활용할 수 있고 해바라기 씨유와 같은 일반적인 기름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력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산화제인 30% 과산화수소수를 함께 사용하면 천연 오일은 온화한 조건에서 은을 용해합니다. 지방산은 단순한 매질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해된 은 이온을 안정화합니다. 은 지방산 용액에 에틸 아세테이트를 첨가하면 은을 은 카르복실레이트로 분리할 수 있으며 환원 반응을 통해 금속 은으로 손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은의 활용을 찾아본다면 역시 시작은 가장 유명한 항균 효과입니다. 병원 물품의 손잡이나 난간, 문고리 등이 주황빛의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음이 항균 효과를 갖는 구리 재질 때문이라 소개했었죠.
그리고 구리보다 더 강력한 살균 효과 또는 세포 독성을 갖는 원소가 바로 은입니다. 은 항균 필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으며 은 양이온의 형태로 효과를 보입니다. 대표적인 항균 원소인 구리와 비교한다면 은에 비해 더 간단히 이온화가 가능한 구리는 항균 효과는 물론이고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1시간 내에 상당한 양의 제거가 가능합니다. 반면 은 표면은 미미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본질적인 독성을 보이는 양이온 형태의 이온이 형성되는 정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은이 선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리와 같이 빠르게 표면에서 제거가 필요한 경우 외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여야 하는 물품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은이 사용됩니다. 은의 살균 효과에 주목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한 물품은 은나노 샤워 필터 등과 같은 수질 정화 제품을 뜻합니다. 은의 항균 및 항바이러스를 강조하며 은나노 소재가 함유되어 완벽한 수질 정화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되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 적 없으신가요? 비슷한 맥락에서 은나노 세탁기와 같은 제품도 과거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물론 모든 물질은 적재적소가 있기에 은 소재가 활용되기 적합한 방식의 필터나 장치도 있는데 샤워기 등은 맹신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해서 건물의 상수도 시스템별로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샤워기인가에 따라서도 은 노출량은 기구마다 달랐으며 은은 분명 미생물의 구성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전체 병원균 농도에는 아무런 효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은이 바이오필름 형성을 촉진해 미생물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현상도 확인됩니다. 은 나노 소재가 충분한 항균 효과를 보이는 것처럼 테스트 데이터들을 홍보하곤 하지만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실제 샤워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미생물이 은에 충분히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기에 죽으려 해도 죽을 수가 없는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표준 테스트는 미생물 배양액을 은 물질에 16에서 24시간 노출시키는데 샤워기나 세탁기 등 다량의 물을 단시간 사용하는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한 테스트 조건이 아닙니다. 은 소재는 양말이나 운동복 등 섬유 제품에 첨가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악취 분자들의 제거까지 가능하다 이야기되곤 하는데 의류를 만들고 사용하고 세탁하는 과정에서 은이 방출되지 않고 온전히 붙어 있을지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테스트했을 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은은 첫 번째 세탁 시 거의 다 떨어져 나가며 이후 점차 제거량이 줄어들다 제품 수명이 다할 때쯤에서야 극미량의 은이 유지됩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구매한 제품을 세탁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는 순간뿐인 셈입니다. 물론 극미량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은 제품을 무조건 선호할 필요는 없는 셈이죠. 느리지만 지속적이고 유해하지 않은 정도의 효과는 세균이 체내 이식 기기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사멸시키는 새로운 장기작용 은이온 방출 코팅 분야에서 오히려 더 중요하게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은은 인간의 세포에도 독성이 있기에 장기간 소량의 은이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코팅을 만들어야 안전성과 효과가 보장됩니다. 도파민과 친수성 고분자 소재 등을 활용한 새로운 코팅 소재를 활용해 타이타늄 임플란트의 코팅에 쥐의 피부 아래 삽입한 후 테스트한 결과 세균 증식이 극단적으로 감소한 것이 관찰되었으며 조직에 대한 어떠한 독성 징후도 없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간단한 의료 분야에서의 은의 사용은 드릴링 없이 어린아이의 충치를 막는 시약입니다. 은 다이아민 플로라이드라는 용액은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충치 진행을 54% 멈추는 것이 확인되며 이와 비교되는 위약치료군의 경우 21%만이 멈췄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치아 민감증 치료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함유된 은은 충치를 유발하는 미생물을 제거하고 치아의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되며 플로리는 치아를 재생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처리 전후를 비교한다면 다공성 치아 구조와 반응에 은 화합물을 형성해 짙은 검은색으로 착색을 일으킵니다. 착색은 은 화합물이 충치를 멈추게 했다는 일종의 표시도 됩니다. 사실 착색은 가장 큰 부작용이지만 드릴링 없이 충치를 비침습적으로 멈추게 한다는 장점 때문에 여전히 특정 환자군에 대해서는 유용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이 항균 효과가 있다고 모든 물건을 은으로 세척하거나 자주 들이키고 바르는 것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은 제품을 만성적으로 섭취하면 신체 여러 부위에 은 화합물이 점진적으로 축적됩니다. 그리고 햇빛에 노출되면 아날로그 사진에서와 같이 은 금속
또는 황화은으로 분해되며 어두운 색상으로 변화합니다. 일종의 침착이 발생해 피부가 영구적으로 청회색으로 변하는데 실제로 염증 등의 문제를 치료하려 수제로 만든 염화은 분산액을 섭취하며 은 연고를 얼굴에 바른 후 피부가 점차 파랗게 변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을 뜻하는 그리스어 아르기로스로부터 은피증이라는 증상이 발생하게 되며 은에 의한 피부 착색은 간단히 원상복구할 수 없기에 은 섭취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은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화학 반응은 역시 은거울 반응을 뜻합니다. 학교에서도 위험하지 않게 간단히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은의 뛰어난 가시광선 반사 효과로 매우 아름답게 은빛으로 반짝이는 표면을 만들 수 있어 인기 있죠. 금속 도금은 유리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인데 은 도금은 유리와 같은 비전도성 기판에 반사성 금속 물질을 코팅해 거울을 만드는 화학적 공정입니다. 그리고 은이라는 용어는 이제 실제 은만을 의미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반사 금속 적용을 지칭합니다. 은거울 반응은 톨렌스 리전트와 알데하이드의 반응으로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저가 거울은 알루미늄으로 유리 뒷면에 코팅되어 제조되지만 여전히 고급 거울은 은을 이용해 도금되고 있습니다. 은 도금 등의 작업을 위해서는 은을 화합물의 형태로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은 화합물의 제조는 오래전 이루어졌습니다. 비소의 분리로 유명하며 가장 위대한 중세 철학자이자 사상가 중 한 명이었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질산은의 광변색 반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도금 기술은 그 이전 이슬람의 연금술사 알-라지에 의해 발명되었으며 이후 자비르 이븐 하이안이 왕수를 만들어내며 은을 녹여 질산은을 제조하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현재도 질산은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은 화합물이며 실험하다 손이나 장갑에 묻어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앞서 이야기했던 은의 착색을 더욱 명확히 떠올릴 수 있을 듯합니다. 착색을 가장 아름답게 활용하는 기술, 바로 사진입니다. 1724년 요한 하인리 슐체는 질산은과 분필의 혼합물이 빛에 닿아 변색하는 것을 확인하며 1822년 요제프 니엡스가 발견한 헬리오그래피를 비롯한 감광성 기술은 루이 다게르가 발명한 본격적인 사진인 다게레오타입의 개발에 기여합니다. 일반적으로 은은 구리기판 위에 얇은 층으로 올려지고 사진의 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해 은면을 가능한 한 거의 완벽한 거울처럼 연마합니다. 은 표면을 할로젠 증기에 노출시켜 화합물을 형성하는데 처음에는 아이오딘 증기만이 사용되어 아이오딘화 은으로 표면이 코팅되었고 이후 브로민으로 개선되며 브로마이드가 사진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특수 제작된 현상 상자 내부에서 가열된 수은이 내뿜는 증기에 몇 분간 노출시켜 은-수은 아말감 합금을 형성해 눈에 보이도록 현상하는 것이 초기 다게레오타입이었습니다. 월트셔에 있는 라콕 수도원을 방문하면 아름다운 오리엘 창 옆쪽에 작은 사진들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윌리엄 헨리 폭스 텔봇의 기법으로 하나의 이미지로 여러 장의 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반투명 네거티브를 만드는 기술이었으며 그 핵심 역시 아이오딘화 은입니다. 은 이온이 빛에 노출되면 환원되어 불투명한 금속 은 입자가 형성되는 방식으로 아이오딘화 은은 밝은 노란색 고체이지만 빛에 노출되면 회색을 띠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쇄 기술은 필름을 이용한 초기 영화 탄생의 시작점이 됩니다. 조금 더 특별한 사진 기법도 은을 제어하는 데서 발전합니다. 1960년대 장 피에르 쉬드르라는 프랑스 사진사는 베일과 같은 극적인 효과가 포함된 흑백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프랑스어로 식각을 뜻하는 모르다주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모르다주는 완전히 현상된 흑백 사진을 이과 염화 구리와 과산화수소 그리고 아세트산이 포함된 용액에 담그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진을 옅은 노란색으로 탈색시키고 이전 검은색이었던 인화지를 뒷면에서 부분적으로 벗겨냅니다. 용액을 헹궈낸 후 재현상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형성된 염화은이 다시 금속 형태로 환원되며 벗겨진 베일이 어두워집니다. 활용되는 시약의 농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가장 초기 형태의 포토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질산은이 다양한 화학 반응에 사용되는 것처럼 사진에 활용되던 아이오딘화 은 역시 또 다른 곳에 활용됩니다. 바로 인공 눈의 제조입니다. 인공 눈과 천연 눈은 모두 얼린 물이지만 전통적인 인공 눈 제조가 압축 공기에 의해 형성된 고압의 물과 특수 노즐을 통해 미세 액체 방울의 분사로 이루어지기에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조금 더 광범위한 인공 강설 위에서는 상공에서 얼음 핵을 뿌리거나 지상에서 얼음 핵을 띄어 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사용되는 얼음 핵이 아이오디나 은 등입니다. 얼음 핵이 필요한 이유는 의외로 순수한 물은 영하 40도까지도 관행각 상태를 이룰 뿐 쉽게 얼지 않습니다. 미세한 부유 입자가 존재해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0도씨에서 냉각이 이루어지죠. 아이오디나 은이 얼음핵으로 유용한 이유는 대표적인 얼음의 결정 구조인 아이스-1H와 비교했을 때 아이오디나 은의 구조가 거의 같은 형태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결정 격자의 크기 또한 유사한 범위에 있어 효과적인 얼음 핵으로 작용합니다. 컬러의 세계로 넘어갈 때도 어김없이 은이 등장합니다. 무지개처럼 보이는 이 물품은 은판 위에 형성된 색상 팔레트로 세계 최초의 컬러 중 하나입니다. 1848년 에드몽 베크렐이 촬영하게 되는데 이름이 왠지 익숙하죠. 에드몽 베크렐은 태양의 스펙트럼과 전기, 자기 및 광학을 연구한 프랑스의 물리학자였습니다. 1839년 태양광 발전의 원리인 광전 효과를 발견합니다. 에드몽 베크렐의 아버지는 앙투안 베크렐이었으며 전기 발광 현상을 발견한 인물이었고, 에드몽 베크렐의 아들이 바로 방사선을 발견했던 앙리 베크렐입니다. 3대에 걸쳐 모든 빛에 대해 가업처럼 연구해왔던 베크렐 가문의 인물들인 셈입니다. 에드몽 베크렐이 얻은 색깔은 금속 상태의 은 나노 입자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컬러판에 빛을 조사했을 때 염화 은 입자로 만들어진 매트릭스에서 금속 은 나노 입자가 형성되었고, 나노 입자의 크기와 위치 분포는 색상에 따라 다릅니다. 빛의 색상, 즉 에너지에 따라 감응판에 있는 나노 입자가 재구성되어 색상을 만들게 되며 이후 구조색을 만드는 것과도 연관됩니다. 모든 나노 입자가 화려한 색상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화 금속으로 묶여있는 11족 원소들은 크기나 형태에 따라 다채로운 색상을 보입니다. 과거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드는 생유리들의 색상이 유리에 박혀있는 각각의 나노 입자에 의해 만들어지며 은나노 입자는 노란 색상을 띱니다. 유리판에 금과 은, 구리 이온을 각각 도포한 후 열 처리를 통해 금속 형태의 입자로 되돌리면 각각 붉은색과 노란색, 녹색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색상은 입자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단순히 색이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인간이 눈으로 인식하는 색은 결국 가시광선에서 특정 파장과의 상호작용 차이로 인해 발생하니, 은은 크기와 형태가 달라지면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상호작용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원하는 빛을 활용할 수 있는 광화학 반응인 셈입니다. 벌크로 표현되는 거시적인 규모의 은은 보편적인 활용 분야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나노미터 크기 세계에 들어서며 예상치 못한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더욱이 압도적인 부피 대비 표면적으로 화학 반응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면 쓰임새는 급속도로 확장됩니다. 미생물 연료전지는 천연 박테리아를 활용해 폐수 속 유기물에서 전자를 추출하여 전류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슈아넬라 속 박테리아가 사용되는데, 슈아넬라균은 자연적으로 유기 폐기물을 더 작은 분자로 분해하며 이때 대사 과정의 부산물로 전자가 발생합니다. 박테리아가 전극 위에서 방막 형태로 성장하면 일부 전자를 포획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미생물 연료 전지를 형성합니다. 문제는 박테리아 세포막을 빠져나와 전극으로 이동하며 충분한 전류와 전력을 공급할 만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거의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높은 전도성을 갖는 은의 적용이었습니다. 은이 주입된 슈아넬라 필름은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의 80% 이상을 외부 회로로 출력하여 단위 면적당 0.66mW의 전력을 생성합니다. 이는 미생물 기반 연료전지에 대한 이전 최고 전력의 2배 이상이며 은에 의해 달성된 수치이기도 합니다. 빛을 활용한 분석 기술은 분광학은 다양한 분자를 식별하고 특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더욱 효과적으로 빛을 흡수하거나 산란시키기 위해서는 빛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 사용되어야 하며, 빛과 색의 핵심 원소인 은은 가장 적합합니다. 금속 입자의 표면에서 집단 거동하는 일종의 전자구름을 의미하는 플라스몬은 광 반응의 핵심으로 사용되는데, 일반적인 산란보다 최소한 10,000배 이상의 증폭 효과를 만들어내는 표면 증강 라만 산란은 매우 유용한 분광학적 기법입니다. 그리고 썰스에 적용되는 수많은 소재들 중 내구성 문제를 제외한다면 가장 압도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은 언제나 은입니다. 은이 특정한 파장의 빛을 효과적으로 잡아챌 수 있음은 빛의 포집이 필요한
태양광 발전과 같은 분야에서도 주목받습니다. 나노 크기의 작은 은 주사위 큐브들은 더욱 효과적인 태양광 패널, 열 감지기, 그리고 특수 카메라를 만드는 데 도움됩니다. 특정 파장의 빛이 은 큐브의 전자를 역이시키고 이 전자는 하단의 금 방막의 전자와 함께 진동하며 증폭해 태양광 발전 효율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조금 더 거시적인 쓰임새로 간다면 광섬유 없는 광통신에 대한 단서 역시 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시광선과 적외선은 전파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유선 광섬유 케이블에 국한되었습니다. 무선기기에서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에 해당하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연결을 최적화하기 위해 스스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감지기를 향해 LED나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감지기가 여러 방향에서 오는 빛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문제는 광수신기의 크기를 키우면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죠. 기존 사용 중인 형광염료의 방출 수명에 제약을 받아 비효율적이고 느린 결과만이 얻어져 왔는데 은으로 이루어진 나노 큐브를 금속 필름이 배치하는 것으로 사방에서의 빛을 동시에 포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언젠가 더 광범위하고 빠른 와이파이 기술이 등장한다면 어떤 물질이 사용되었기에 기술 구현이 가능했던 것일지 관심 갖고 찾아보면 더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은 사진이나 광반응 등 빛과의 연관성이 높지만 그만큼 중요한 특성은 높은 연성과 전기 전도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성이 없는 금속은 불규칙하게 깨지는 형태의 파다면을 보입니다. 하지만 은과 같이 연성이 뛰어난 금속은 끊어지기 직전까지 길게 늘어나는 형태 변형과 더불어 찢어지듯 끊어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은의 연성은 매우 뛰어나 원자 수준에서도 몇 개의 단일 원자가 연결될 정도까지 늘어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그보다 기억하기 좋은 특성은 전기 전도성인데 존재하는 모든 금속 원소 중 가장 뛰어난 전기 전도성을 갖는 원소가 바로 은입니다. 반대로 연성이 뛰어난 은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은 조각도 존재합니다. 이전 은 강도의 세계 기록보다 42%나 더 강화된 은인데 전기 전도성을 전혀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금속보다 훨씬 강한 금속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속에는 결함이 있으며 결함은 종종 취성을 비롯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속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합금을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속이 강해질수록 전기 전도성이 약해집니다. 은의 미량의 구리를 혼합함으로써 두 가지 유형의 내재적 나노스케일 결함을 강력한 내부 구조로 변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은 입자 내부에서 구리 원자 불순물은 결정립계와 내부 결함으로 선택적으로 분리됩니다. 재료공학의 근본적인 아이디어, 즉 재료의 결정 크기가 작을수록 강해진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며 이를 홀 패치 관계식이라 부릅니다. 같은 원소라도 확연히 다른 강도나 특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화학이 갖는 끝없는 잠재력과 변화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내용을 소개한다면 적절히 만들어진 은 도금은 전자레인지에서 사용이 가능한 금속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액체를 데울 때 가열원은 용기를 아래에서부터 가열합니다. 대류라는 과정을 통해 용기 바닥의 액체가 따뜻해지며 밀도가 낮아지고 위로 이동하면서 액체의 차가운 부분이 가열원과 접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유리잔 전체의 온도가 균일해지죠. 그러나 전자레인지 내부에서는 열원으로 작용하는 전기장이 모든 곳에 존재하며 유리잔 전체가 가열되기 때문에 대류 과정이 일어나지 않고 용기 위쪽의 액체가 아래쪽의 액체보다 훨씬 더 뜨거워집니다. 전자레인지를 통해 음식을 데워본 분이라면 아래보다 윗면만 뜨거워진다는 경험이 있으실 듯합니다. 유리잔 테두리를 따라 은 도금을 설계함으로써 액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파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으며 은은 파동의 가이드 역할을 하여 상단의 전기장을 줄이고 열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은을 넣는 것은 위험한 생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밀하게 조정된 결정 구조의 금속 일부는 이미 전자레인지용 증기 냄비와 밥솥에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90초 동안 전자레인지로 가열한 후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였을 때 상단 은 도금은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가 단 0.5도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실험적인 결과일 뿐 은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것은 위험하니 정식 제품이 등장할 경우에만 사용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은은 수많은 금속 원소 중 전기 전도성이 가장 뛰어난 원소입니다. 그럼에도 전선이나 도선에 흔히 사용되지 않는 것은 역시나 높은 가격과 구리에 비해 무거운 원소라는 점, 그리고 산화나 황화에 취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은은 빛이나 색상과 관련된 모든 응용 분야에서 핵심적인 원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은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난 편이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은 우리 상상만큼의 극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으며 장기간 체내에 유입되면 피부 색상을 영구적으로 청회색으로 바꿀 수 있어 맹신하지 않는 선에서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